아이 아픈데 외면한 남편, 이혼 3년 후 드러난 민낯. 밤마다 응급실을 오가고 수술 동의서 앞에서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간들. 그 순간에도 남편은 늘 회의 중이었고 조금만 참아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보다 먼저 꺼낸 말은 이혼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간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 현수가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렸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다. 아이의 병원비 계산서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던 손이 조금 떨렸을 뿐이다. 그는 아이의 상태를 묻지 않았고 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이 가정을 떠났다는 것을.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밤이었다. 하지만 우리 집만은 평범하지 않았다. 결혼 7년 만에,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예고된 이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미나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구토 때문이었다. 링거를 맞고 간신히 집에 돌아온 아이는 지금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몸으로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긴 것이다. 현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지친 표정으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요즘 들어 더 잦아진 회식과 야근. 그 시간들이 정말 일 때문이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 나는 현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다. 미나가 갑자기 쓰러졌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으며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 하지만 현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또 검사야? 맨날 검사만 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왜 모르는 거야?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현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그에게 병원은 귀찮은 곳이었고 아이의 병은 불편한 문제였다. 미나 상태는 어때? 한참 만에 그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의무적으로 던지는 질문 같았다. 사회생활에서 형식적으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검사 결과지 위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다. 염증 수치 CRP 8.5, 백혈구 수치 15,000, 정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의사 선생님의 소결란에는 빼곡하게 전문 용어들이 적혀 있었다. 면역학적 검사 필요, 자가 면역 질환 의심, 정밀 영상 검사 권장. 한자어와 영어로 가득한 그 문장들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요.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학병원 예약 잡았어요. 오전 9시인데 같이 갈 수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모를 희망을 품고 이번만큼은 같이 가줄 거라는 아이의 큰 검사니까 옆에 있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현수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금요일?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설득했을 것이다. 이번만은 제발 아이가 많이 아픈데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애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다. 수십 번의 설득과 수십 번의 거절. 그 패턴이 반복되며 나는 조금씩 무너졌고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현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다. 있잖아. 나도 이렇게 계속은 못 살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현수는 여전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하지만 그가 직접 말하길 바랐다.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말고 정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길. 이혼하자.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다. 현수는 드디어 내 쪽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결정을 통보하는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다. 이렇게 살다간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 내 인생.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렇다면 나는, 미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만 나는 소리내어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현수에게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었고 벗어나고 싶은 무게였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이상하게도 눈물도 나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분노보다는 체념이 먼저 왔다. 최근에. 아니, 사실 좀 됐어. 좀 됐다는 말. 그 모호한 표현 속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담겨 있을까? 몇 달? 1년? 아니면 미나가 아프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이미 오래전에 이 가정을 떠났다는 사실뿐이었다. 회사에 누가 있어? 내가 물었을 때 현수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힘들어서 그래.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몇 주 전부터 현수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무엇보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미안함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다. 귀찮음과 불편함만 남았다. 연서 씨?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현수의 표정이 굳었다. 연서, 그의 회사 후배. 몇 달 전 회식 사진에서 현수 옆에 서 있던 여자. 밝게 웃는 얼굴로 현수를 올려다보던 그 여자. 너, 어떻게? 당신 핸드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당신 표정만 봐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은 쉽게 들킨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모든 것이 다 보인다. 미안해. 현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다. 들킨 것에 대한 미안함일 뿐, 한 일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 않을 거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 다른 여자 생겼고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그래. 맞아. 연서랑 좋아하게 됐어. 드디어 인정했다. 나는 무너질 줄 알았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격렬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하고 있었고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나는 너한테 맡기고 싶어. 내가 키울 자신이 없어. 역시나 현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 병원을 오가는 것,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함.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연서는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도망치고 싶다는 것. 이 무거운 삶에서, 이 답답한 현실에서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줄게. 최소한만 주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것만 챙기는구나. 아이의 미래보다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중요한 사람. 좋아. 이혼하자.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더 싸우거나 설득하려 들 거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는데. 현수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강해.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사실이었다. 미나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현수가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조금씩 준비해왔다.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했고 작은 적금도 들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내일 변호사 알아볼게. 협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자. 그래. 현수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했다.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자신은 잘못이 없고 단지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라고 믿는 사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미나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은 많이 내려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미나 옆에 누웠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현수가 없어도, 혼자여도 나는 할 수 있다. 엄마가 지켜줄게. 나는 잠든 아이에게 속삭였다. 미나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아빠가 우리를 떠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다. 나는 아빠 목까지 해줄 것이다.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은 어떻게 구하지? 미나의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현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가 언제 들어올지, 기분이 어떨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이 집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혼자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인생도. 나는 미나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두려움보다도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며칠 후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미나의 옷, 장난감, 책들, 그리고 나의 물건들. 많지 않았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몇 개의 박스로 정리되었다. 그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미나가 물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빠도 같이 가? 아니, 아빠는 여기서 살아. 우리만 가는 거야.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한테 잘 자라고 인사해야지. 순수한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웃어 보였다. 그래, 인사하자. 현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다. 우리가 집을 나가는 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이다. 비겁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 아빠 안녕. 미나가 손을 흔들었다. 현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미련? 후회? 아니면 단순한 미안함? 나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잘 지내라. 현수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으로 끝이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힘든 시작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미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배고파?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한 끼 한 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좋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니까. 그리고 내 옆에는 미나가 있으니까. 이혼이라는 선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현수는 늘 자신을 성공한 남자라 여겼다. 대기업에 다니며 말도 잘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중심에 섰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가정도 일도 다 가진 사람이라 말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집보다 회사, 가족보다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동문 모임에서였다. 졸업 후 5년 만에 열린 그 모임에서 현수는 단연 돋보였다.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명품 시계. 무엇보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저는 지금 S전자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직책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부러워했다. 역시 현수는 대단해, 대기업 다니면 좋겠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현수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듯 보였다.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신의 성취를 은근히 자랑했다. 나도 그때는 그런 그가 멋있어 보였다. 당당하고 똑부러지는, 미래가 밝아 보이는 남자. 다른 남자들이 어색하게 취업 이야기를 할 때 현수는 여유롭게 회사 생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는 말을 잘했다. 재미있게,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올랐어요. 와, 대단하다. 아니에요. 팀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공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나는 그때 그걸 몰랐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성공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에게 끌렸다. 모임이 끝난 후 현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다음에 식사 한번 할까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현수는 데이트를 주도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모든 것을 그가 결정했다. 나는 그게 좋았다. 결정장애가 있던 나에게 뭐든지 척척 정해주는 그의 모습이 든든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다. 현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싶어 했다. 내 의견을 물어보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다. 결혼하자. 교제 1년 만에 현수가 프러포즈를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보이며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나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완벽한 프러포즈였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결혼 준비 과정도 현수가 주도했다. 예식장, 스튜디오, 예물가게. 모든 곳을 그가 먼저 알아보고 결정했다. 나는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다.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를 배제하는 과정이었다. 내 결혼식인데도 나는 그저 들러리 같았다. 신혼집은 강남으로 정했어. 회사 다니기 편하게. 나는 강북이 좋을 것 같은데. 강남이 훨씬 낫지. 집값도 오를 거고. 내 의견은 번번이 묵살됐다. 현수는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믿었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다.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 결혼 초기만 해도 현수는 그래도 나를 신경 썼다. 아니, 신경 쓰는 척했다. 주말에는 함께 데이트를 했고 기념일에는 선물을 챙겼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친구들한테 우리 사진 보내도 돼? 잘 나왔어. 현수는 SNS에 우리 사진을 자주 올렸다.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주말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보기 좋다, 잘 어울린다는 댓글이 달렸다. 현수는 그런 반응을 즐겼다.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나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미나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쪼개진 잠, 끝없는 수유와 기저귀 가리. 나는 점점 지쳐갔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화장할 시간도 없었다. 옷은 아무거나 걸쳤고 거울 보는 것조차 귀찮았다. 당신 요즘 너무 안 꾸미는 거 아니야? 어느 날 현수가 말했다. 나는 기가 막혔다.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잔 나에게 꿈이라고?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지. 나가기 민망하잖아. 민망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현수에게 민망한 존재였던 것이다. 예쁘게 꾸미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아내가 아니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아이만 돌보는 여자. 현수는 그런 나를 싫어했다. 하지만 현수 자신은 여전히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썼다. 아침마다 헤어 젤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넥타이를 매만졌다. 회사에 가면 능력 있고 멋진 남자로 보여야 했으니까. 하지만 집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보일 필요가 없었다. 특히 나에게는. 미나 좀 봐줄래? 내가 부탁하면 현수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다. 현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육아는 전적으로 내 몫이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하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 현수의 논리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월급을 벌어왔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가? 가정에 대한 책임은 돈만 벌어오면 끝나는 건가? 나는 그런 그의 뒤에서 조용히 가정을 지켰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꾸리며 그의 피곤함을 이해해주는 아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시댁 제사나 명절에도 나 혼자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하네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현수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응, 좀. 그래도 잘했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말투였다. 나는 현수 가족에게 잘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 그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며느리. 현수의 아내가 아니라 박씨 집안의 며느리. 회사에서의 현수는 달랐다. 동료들은 그를 좋아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로 통했다. 프로젝트를 맡으면 성공시켰고 상사에게도 인정받았다. 현수 씨는 정말 일 잘하시죠? 회사 행사에 갔을 때 현수의 동료가 내게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부러워요. 남편이 저렇게 능력 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남편. 사람들이 보는 현수는 그랬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능력이 집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면 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회사에서 보여주던 그 리더십, 책임감, 소통 능력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들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빠 놀아줘. 미나가 다가가 조르면 현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빠 피곤해. 회사에서 힘든 일 많았어. 엄마한테 가봐. 미나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섰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점점 아빠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었다. 현수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져서 좋다는 표정이었다. 미나가 요즘 아빠한테 잘 안 오네. 내가 말했을 때 현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크면서 원래 그래.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 아빠에게 실망한 것이었다. 함께 놀아주지 않는, 관심을 주지 않는 아빠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현수는 자신도 힘들다고 맞받아쳤다. 나는 매일 회사에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싸우고 있어. 너는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집에 있으면서.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현수에게 육아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집에 있는 것이었다. 쉬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시간 내내 긴장해야 하는,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이었다. 회사 일은 최소한 칼퇴할 수 있잖아. 주말에는 쉴 수 있고. 나는 365일 24시간 엄마야. 그렇게 힘들면 아이 맡기고 일하든가. 현수의 대답은 냉정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저 불평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주변 사람들은 현수를 부러워했다. 대기업 과장, 연봉 7천만 원, 아파트 보유. 숫자로 보면 성공한 남자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해 보였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외모, 말 잘하는 성격. SNS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만 올렸다. 현수 씨 부인은 복 받으셨어요. 남편이 저렇게 잘 나가면 좋겠어요. 가정도 화목하고 보기 좋네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씁쓸했다. 그들이 보는 현수와 내가 아는 현수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좋은 남편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같은 말만 돌아올 것을. 현수 자신도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나 외도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잘 벌어오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게 현수의 기준이었다. 외도하지 않고 폭력 쓰지 않고 돈 벌어오면 좋은 남편인 것. 하지만 결혼 생활에 필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대화, 공감, 배려, 함께하는 시간.
현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었다.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 없지? 내가 물었을 때 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관심 있지. 언제 나랑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했어? 그건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나는 육아와 가사에 파묻혀 있었고 현수는 회사와 자신의 세계에만 집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는 더 멀어졌다. 퇴근 시간은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웠다. 집에 있을 때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다.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농담처럼 내가 말했을 때 현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애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묶어두는 유일한 끈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도 아니라 그저 아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 그때의 나는 이 결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현수가 변할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졌다. 현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관계는 나 혼자만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잘난 남자라는 착각 속에서 현수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 그것이 현수에게는 전부였다.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와 아이에게는 무관심하면서, 겉으로는 성공한 남자였지만 집에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 그것이 진짜 현수였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결혼하기 전에, 아니 적어도 아이를 낳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현수는 여전히 자신이 잘난 남자라고 믿고 있었다. 아이에게 원인 모를 고열과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밤마다 응급실을 오가며 병원 복도에서 나를 세우는 날이 늘어갔다. 처음엔 현수도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병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처음 미나가 열이 났을 때는 그저 감기려니 생각했다. 4월 중순 환절기였다. 아이들은 원래 자주 아프다고 하지 않던가. 소아과에 가서 감기약을 받아왔다. 의사 선생님도 환절기 감기 같네요. 약 먹이고 푹 쉬게 하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해열제를 먹이면 잠시 내려갔다가 몇 시간 후면 다시 39도를 넘어섰다. 미나는 축 늘어져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물만 조금씩 마셨다. 엄마 아파. 아이의 가는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다. 미나의 작은 얼굴은 달아올라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셋째 날 밤 미나의 열이 40도를 넘어섰다. 아이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저기, 미나야,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나는 미나를 안고 현관으로 나갔다. 4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이의 몸은 불처럼 뜨거웠다. 현수야, 미나 119 불렀어.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식 중이라고 했다. 배경으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나 회사 사람들이랑 있는데.
미나가 40도 넘게 열나고 헛소리해. 지금 구급차 왔어. 그래. 알았어. 나 택시 타고 갈게. 전화가 끊겼다.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와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미나는 내 품에서 신음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미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 보호자분, 아이 증상이 언제부터였나요? 3일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오늘 밤에 갑자기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나를 진찰했다. 목을 보고 배를 만지고 청진기를 대고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해봐야겠어요. 단순 감기치고는 증상이 심합니다. 혈액 검사. 미나의 가느다란 팔에 주사 바늘이 들어갔다. 아이는 울부짖었다. 아파. 엄마. 아파.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나는 미나를 꼭 안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어렵게 체열을 마쳤다. 미나의 팔에는 파란 멍이 들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0분. 그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나를 안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지쳐서 내 품에서 잠들었다. 뜨거운 숨을 내쉬며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CRP가 12, 백혈구 수치도 18,000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몸 어딘가에 심각한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그 단어에 머리가 하얘졌다. 입원하면 누가 미나를 돌보지? 현수는? 일은?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입원할게요. 하지만 병상이 없었다. 응급실이 워낙 붐벼서 입원 대기자가 많다고 했다. 결국 미나는 응급실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며 밤을 보냈다. 나는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새벽 4시쯤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떻게 됐어? 많이 아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 와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할 뿐. 다음 날 오전 미나는 소아과 병동으로 입원했다. 4인실이었다. 다른 침대에는 각각 다른 병으로 입원한 아이들이 있었다. 보호자들은 대부분 엄마들이었다. 간혹 아빠도 보였지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 보호자분, 이제부터 정밀 검사에 들어갑니다. 복부 초음파, CT, 그리고 추가 혈액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동의서에 서명하는 내 손이 떨렸다. 현수는 낮에 한 번 들렀다. 30분 정도 있다가 회사 가봐야 해라며 나갔다. 미나는 아빠가 온 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미나 상태 어때? 아직 원인을 모르겠대. 계속 검사 중이야. 그래. 힘내. 그뿐이었다. 현수는 미나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고는 병실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걱정하는 걸까? 입원 3일째, 미나는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실로 가는 휠체어에 앉은 아이는 너무 작아 보였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아프지 않아.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CT 검사는 아프지 않아도 그 과정은 아이에게 무서웠다. 큰 기계 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들어야 했고
낯선 환경에서 혼자 있어야 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미나는 울고 있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참자. 나으면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검사 결과는 하나씩 나왔지만 명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 복부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 수치가 여전히 높아요. 자가 면역 질환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낯선 병명들이 화면에 가득했다. 모두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들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보호자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미나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링거가 잘 들어가는지 보고 열이 오르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반복되었다. 보호자 침대는 좁고 딱딱해서 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옆 침대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의 아이는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했다. 저희는 남편이 교대로 와요. 하루는 제가, 하루는 남편이. 그러시구나. 혼자 계신 것 같은데 남편분은요? 회사 일이 바빠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동정이 묻어났다. 이번 일주일째 미나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열도 떨어지고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일단 항생제 치료로 염증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원인도 모르고 언제 다시 아플지도 모르고 이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퇴원하는 날 현수가 왔다. 일주일 만이었다. 미나야, 아빠 왔어. 미나는 현수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낯선 사람을 보듯 했다. 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저래? 당신이 한 번도 안 왔잖아. 아이가 당신을 잊은 거야. 그 말에 현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미나는 계속 아팠다. 한 달에 두세 번은 병원에 가야 했다. 때로는 급하게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혼자였다. 여보, 미나가 또 연락.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또,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잖아. 조금 지켜보면 안 돼? 지난번에 늦게 가서 입원했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먼저 가 있어. 나중에 갈게. 하지만 현수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생각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매번 전화를 걸었다. 혹시 모를 희망을 품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며. 어느 날 미나가 물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아빠랑 병원 와. 나는 왜 엄마만 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는 바빠서, 아빠는 일을 해야 해서, 하지만 다른 아빠들도 일을 한다. 그들도 바쁘다. 그런데도 병원에 온다. 아빠는 엄마만큼 잘 못해서 그래. 엄마가 미나 돌보는 게 제일 잘하잖아. 그래도 나 아빠 보고 싶은데. 나는 미나를 꼭 안았다. 내 탓인 것 같았다. 현수를 잘못 선택한 것, 이런 남자와 결혼한 것. 그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았다. 입원 동의서에 서명할 때도,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도 나는 늘 혼자였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혼자 이해하려 애썼고, 어떤 치료가 아이에게 최선일지 혼자 고민했다. 이 검사는 비용이 좀 나가는데 하시겠어요? 네.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MRI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가 안전한 거죠? 네, 소아 마취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다. 두려웠다.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의 엄마는 나뿐이었으니까.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미나가 한 번 입원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현수에게 말하면 한숨만 쉬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야. 의사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정말 아이를 걱정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저 돈이 아까운 건가? 어느 날 밤 미나가 또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번에는 경련까지 일으켰다. 아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눈이 뒤집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미나야, 미나야. 119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응급실에서 미나는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나는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나가 응급실에 경련까지 일으켜서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지금 중요한 회의야. 내가 알아서 해. 회의? 지금 미나가 죽을 수도 있는데 회의가 중요해?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잖아. 의사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 진짜 지금 못 빠져.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응급실 대기실의 차가운 바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나를 둘러싼 침묵. 아이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깨달았다. 이 가정에서 책임지는 어른은 나 혼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미나가 있었으니까.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 무렵 현수의 회사에 연서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현수를 유능한 선배라 치켜세웠고 집에서는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던 현수는 연서 앞에서는 웃고 있었다. 연서는 그의 3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명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빠르게 팀에 적응했다고 했다. 현수는 그녀의 멘토를 맡게 되었다. 회사에서 정한 10일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신입 멘토 맡았어. 여자애인데 똑똑하더라. 현수가 처음 연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회사 일이고 업무적인 관계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점점 잦아졌다. 오늘 연서가 프레젠테이션 엄청 잘하더라. 임원들이 다 감탄했어. 연서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 따냈어. 연서가 점심 추천해준 식당 진짜 괜찮더라. 연서. 현수의 입에서 그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왔다. 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괜히 질투하는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친구 몇 살이래? 28. 우리보다 5살 어려. 28. 나이도 젊고 일도 잘하고 아마도 예쁘겠지. 나는 거울을 보았다. 육아로 지친 얼굴, 늘어진 피부, 숱 빠진 머리카락.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현수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7시쯤 들어왔는데 이제는 9시,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멘티랑 업무 정리하느라. 신입이라 챙겨줄 게 많아. 매일?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니까. 거짓말 같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미나를 돌보느라 바빴고 현수의 회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주말에도 현수는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토요일에도 출근해? 팀 회의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일요일은? 연서랑 자료 정리 좀 해야 돼. 월요일 발표 준비. 주말마다 연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묻지 못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싶어서 현수의 핸드폰을 보게 된 건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현수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나는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아니 불안감이 나를 이끌었다. 화면에 떠 있는 카톡 메시지들. 선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유유. 선배님 덕분에 프로젝트 잘 끝냈어요. 진짜 감사해요. 히읗히읗. 내일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선배님 센스 최고예요. 이모티콘과 히읗히읗, 키읔키읔로 가득한 메시지들. 현수의 답장도 보였다. 키읔키읔 연서 덕분이지. 수고했어. 그럼 내일 12시에 보자. 커피 좋아한다며? 내가 사줄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다. 적어도 현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뭐해? 샤워를 마친 현수가 나왔다. 나는 태연한 척했다. 아무것도. 미나 재울 준비하려고. 그래. 현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요즘 들어 방문을 자주 닫았다. 나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것처럼.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응, 좀. 연서 씨랑 일하는 건 어때? 괜찮아. 일 잘해서 편해. 그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현수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보였다. 마치 들킬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회식도 잦아졌다. 일주일에 2~3번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집에 왔다. 오늘은 무슨 회식이었어? 팀 회식? 프로젝트 끝났다고. 연서 씨도 갔어? 응. 팀원이니까. 현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흔들린다는 것을. 어느 날 현수의 SNS를 보게 되었다. 회사팀 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그 옆에 현수 옆에 서 있는 여자. 밝게 웃으며 현수를 올려다보는 여자.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팀회식 해시태그 고생했어요. 해시태그 다음에 또 가요 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연서였다. 예상했던 대로 예쁘고 젊고 생기발랄해 보였다. 현수도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초라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추리닝, 묶은 머리. 미나를 돌보기 편한 차림새. 하지만 여자로서의 매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수는 집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다.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미나가 다가가도 대충 상대해주고는 아빠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 없지?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현수는 TV를 보다 말고 나를 봤다. 무슨 소리야? 우리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야?
요즘 당신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 회사 일? 아니면 연서 씨?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현수의 표정이 변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요즘 그 사람한테 빠진 것 같아. 맨날 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주말에도 그 사람이랑 일하고 업무적인 관계야. 오해하지 마. 오해? 그럼 왜 나한텐 그렇게 차갑게 대해? 왜 미나는 안 봐주고 방에만 들어가 있어? 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다. 너는 이해를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어. 나는 혼자서 미나 돌보고 병원 다니고 집안일 다 하는데 그건 내 역할이잖아. 나는 돈 벌어오고 역할.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현수에게 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아내가 아니라 가사노동자. 엄마가 아니라 육아 담당자. 당신에게 나는 뭐야? 가족이야? 아니면 그냥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피곤하니까 자자. 현수는 대화를 회피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눈물이 났다. 외로웠다. 이 집에 사람이 2명인데 나는 혼자였다. 그 무렵 미나의 상태가 또 악화되었다. 고열과 함께 복통을 호소했다. 나는 급히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했다. 염증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가 다시 입원해야 해. 지금 병원이야. 그래. 심각해? 염증 수치가 올라갔대. 일주일 입원이래. 일주일이나? 아, 나 다음 주에 중요한 미팅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이가 아픈데. 알아. 근데 나 진짜 못 빠져. 이번 프로젝트가 승진이랑 연결돼 있어. 승진. 현수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다. 아픈 아이보다 지친 아내보다. 그럼 언제 올 건데? 주말에 갈게. 평일은 힘들 것 같아. 알았어. 나는 전화를 끊고 미나를 안았다. 아이는 열에 시달리며 축 늘어져 있었다. 이번 첫날 밤 미나는 고통스러워했다. 배가 아프다며 울었다.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놓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엄마, 아파. 의사 선생님 불러줄게. 조금만 참아. 당직 의사가 와서 진찰을 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부 CT를 찍어야 한다고. 지금요? 네, 응급입니다. 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밤 11시 미나는 검사실로 실려갔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혼자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나 응급 CT 찍는 중. 배 많이 아파해. 3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1시간이 지나도 없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검사가 끝나고 미나가 돌아왔다. 아이는 지쳐서 잠들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새벽 2시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 폰 꺼놨었어. 많이 좋아졌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현수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핑계만 늘어놓았다. 오늘 급하게 회의 잡혔어. 내일은 거래처 미팅이 있어. 모레는 워크숍이야.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혼자 미나를 돌봤다. 간호사들은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 동정이 담겨 있었다. 저 엄마는 혼자구나. 남편은 어디 있는 거지? 입원 5일째 되던 날 나는 우연히 현수의 SNS를 봤다.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회사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 사진.
고깃집이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현수 옆에는 역시 연서가 있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회식 해시태그 프로젝트 성공 해시태그 고생했어요. 해시태그 회식은 역시 고기.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아이가 병원에서 고통받는 동안 현수는 회식을 하고 있었다. 웃으며 고기를 먹으며 연서와 함께. 그날 밤 미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고열이 40도를 넘어섰고 의식이 흐려졌다. 경련까지 일으켰다. 미나야, 미나야.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달려왔다. 미나는 응급 처치를 받았다. 나는 복도로 쫓겨나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나가 응급실에. 경련까지 일으켜서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 처치 중인데 당신 좀 와줘. 제발. 하지만 현수의 대답은 차가웠다. 지금 중요한 회의야. 내가 알아서 해. 회의? 지금 미나가 죽을 수도 있는데 회의가 중요해?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니잖아. 의사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심하지 않다고? 애가 경련 일으켰어. 의식이 없어. 나 진짜 지금 못 빠져. 너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 의사한테 잘 부탁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미안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응급실 대기실의 차가운 바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나를 둘러싼 침묵. 1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오늘 밤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미나는 간신히 고비를 넘겼지만 그 순간 아이의 아빠는 어디에 있었는가? 중요한 회의? 그게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가? 연서와의 시간이 가족보다 소중한가?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우리를 떠났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많이 좋아졌어?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내일 갈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이 관계는 끝났다. 오늘 밤 이 응급실에서, 이 차가운 복도에서 우리의 결혼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미나의 작은 손을 잡으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현수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용기를 내겠다고. 이혼 후 현수의 삶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졌다. 연서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그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로 드러났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감춰졌던 그의 민낯은 혼자가 되자 그대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협의 이혼이었다. 현수는 양육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할 때 현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혼하는 거야? 나는 펜을 들고 그를 봤다.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다고.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한 말이 진심이에요. 사람은 화났을 때 본심이 나오는 법이니까.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깔끔하게 망설임 없이. 현수도 결국 서명했다. 그렇게 7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수의 연봉을 고려하면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이 관계에서 깨끗하게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물었다. 아파트는 현수 명의였다. 결혼 전에 현수가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됐어요. 그냥 나갈게요. 부인, 법적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현수와 엮여있는 그 무엇도, 집도 가구도 추억도 다 버리고 싶었다. 집을 나온 후 나는 작은 투룸에서 미나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전세 보증금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아, 괜찮겠니? 네,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미나는? 미나도 괜찮아 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하지만 더 이상 만류하지 않으셨다.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혼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현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무엇보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나 한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미나와 나 둘만의 공간.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집. 엄마, 여기가 더 좋아. 미나가 어느 날 말했다. 왜? 엄마가 더 많이 웃어. 옛날엔 엄마 맨날 울었잖아.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정말로 나는 더 많이 웃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불행한 가정에서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았다. 미나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했지만 급성 증상은 많이 줄어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어쩌면 아이도 집안의 불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미나야, 아프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해. 알았지? 응. 엄마는 절대 안 떠나지?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미나 곁에 있어. 아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다. 한편 현수의 이야기는 공통지인들을 통해 조금씩 들려왔다. 처음에는 연서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혼 직후 둘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다. 현수 씨, 이혼하고 바로 신입이랑 사귀네. 원래 그 사람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야? 가정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현수는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다. 예전에는 능력 있고 가정도 잘 꾸리는 선배로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애버리고 젊은 여자 쫓아간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현수는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연서와 데이트를 즐겼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다. SNS에는 둘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카페, 레스토랑, 여행지. 행복해 보였다. 나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현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집에서 눈치 보고
아이 병원비 걱정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진짜 좋아.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서는 젊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다.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 하지만 현수는 달랐다. 이번 주말엔 집에서 쉬자. 너무 피곤해. 선배, 우리 제주도 갈래요? 친구들이 같이 가재요. 제주도? 돈도 많이 들고. 그냥 근처 카페나 가자. 왜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저 답답해요. 현수는 집에서 쉬고 싶어 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랐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결혼 생활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연서에게도 기대했다. 연서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도 모르는데요. 선배가 정하세요. 내가 뭐 만들어줄 수 있어? 저 요리 못하는데요.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매일 배달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 그럼 선배가 해 드세요. 연서는 현수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를 돌봐줄 의무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선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서가 현수에게 일을 맡겼다. 서류 검토,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 멘토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선배가 멘토잖아요. 가르쳐 주셔야죠. 나 지금 바빠. 다음에. 선배, 요즘 왜 이래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예전, 관계가 좋았을 때, 현수는 연서를 위해 뭐든지 해줬다.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커피도 사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귀찮았다. 피곤했다. 회사에서도 연애에서도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연서는 깨달았다. 현수가 멋있어 보였던 것은 겉모습뿐이었다는 것을, 실제로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선배, 저희 관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선배는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수는 기시감을 느꼈다.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 자신이 나에게 했던 그 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선배는 저한테 옛날 부인한테 바랐던 걸 바라고 있어요. 집안일도 해주고 뭐든 챙겨주고. 근데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연서야,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선배, 요즘 일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회사에서 소문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혼 후 현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지각이 잦아졌고 실수가 늘어났다. 프로젝트 마감을 놓친 적도 있었다. 현수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상사가 불러 경고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라. 회사는 개인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당신 개인 문제예요.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연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현수는 더욱 무너졌다. 집중력이 떨어졌고 의욕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후배들이 현수를 따랐다. 현수 선배는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현수 선배, 요즘 왜 저래? 맨날 한숨만 쉬고 일도 대충 하고. 이혼 충격이 큰가 봐. 그래도 프로는 프로답게 해야지. 자기 감정을 일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후배들은 점점 현수를 피하기 시작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현수는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았다.
아,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이혼하고 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선배, 힘내세요. 연서도 나 차버렸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현수의 푸념은 끝이 없었다. 결국 연서는 6개월 만에 현수를 떠났다. 이별 통보는 카톡 메시지로 왔다. 선배, 저 이제 힘들어요. 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만 만나요. 선배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현수가 나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아이러니했다.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을까? 누군가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혼자가 된 현수는 외로웠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빨래를 해주는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지저분한 집에서 혼자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가끔 미나가 보고 싶었다. 아이의 웃는 얼굴, 작은 손. 아빠 하고 달려오던 그 모습. 하지만 면접 교섭권을 신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2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이 유연해서 미나를 돌보기에 좋았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침에 미나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미나는 잘 자라주었다. 학교에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밝아졌다. 엄마, 나 오늘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 정말? 우리 미나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창의적이래. 이거 봐. 미나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무지개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엄마와 미나였다. 엄마랑 나. 우리 둘이면 돼.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혼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어느 주말 나는 미나와 함께 슈퍼마켓에 갔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죄송합. 고개를 들었을 때 현수와 눈이 마주쳤다. 우연이었다. 그는 초라해 보였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지치고 힘없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오랜만이야. 현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도 작았다. 네. 미나는 잘 지내? 그제야 현수는 내 뒤에 있던 미나를 봤다. 아이는 현수를 보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했다.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다. 현수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다. 너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일도 하고 있고, 미나도 학교 잘 다니고. 그래. 좋겠다. 현수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부러움? 후회? 나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현수가 입을 열었다. 그때 아이가 아픈 것만 아니었어도 상황이 조금 달랐으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책임질 용기가 없었던 거죠. 당신한테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이가 건강했어도, 제가 달랐어도, 상황이 달랐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진작했어야죠.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나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자. 잠깐만. 현수가 나를 불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 뒤돌아보세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슈퍼마켓을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미나가 물었다. 아무도 아니야. 그래. 그럼 됐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사줄게. 아이는 금방 잊어버린 듯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미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난 줄 알았던 전 남편의 민낯은 이혼 후에야 드러났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자 그의 무능함과 이기심이 그대로 세상에 노출되었다. 능력 있던 직장인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던 남자는 외톨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은 그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힘든 날도 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외롭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결혼 생활 때보다 훨씬 행복했다. 무엇보다 미나가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이는 이제 아빠를 찾지 않았다. 엄마만으로 충분했다. 우리 둘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누구의 그늘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이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을 후회하지 않는다.